변호사를 선임할 때 상담 중인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인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한테 상담 오신 많은 의뢰인분들은 사무장 얼굴만 보고 변호사 얼굴은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인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겁을 먹거나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뜬다는 이유로 아무 변호사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면해 있는 사건이 이혼 사건이거나 성범죄 사건과 같은 경우는 지인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순간은 모두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주변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 변호사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지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나와 통화한 사람 그리고 나와 상담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확인할 것. 저를 찾아주는 많은 의뢰인 분들은 전화 통화도 그렇고 실제로 상담할 때도 제가 직접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또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상담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검색한 변호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처리 방식이 모두 틀리고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변호사를 만나려 갔는데 다른 사람이 만나준다면 그 의뢰인의 기대와는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상담 시간 내내 1대1로 나를 상담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을 맡기면 내가 생각한 그 변호사가 직접 일을 처리하고 1대1로 소통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일 처리 역시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가 일 처리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한 변호사님이랑은 단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고 전화를 해도 다른 사람이 받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로펌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줬는데 그 단톡방 안에는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써 있는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처리한다는 글을 보고 이것도 역시 아닐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기실 때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 변호사님이 직접 끝까지 1대1로 처리해 주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이 끝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담당 변호사가 연락 드릴 거예요. 저희는 팀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담당 변호사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팀으로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 보면 내가 기대한 그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팀으로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 그룹 과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과제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n분의 1인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 명이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로펌에서는 그 한 명은 대부분 연차가 가장 낮은 변호사이거나 때로는 변호사조차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 네이버 상단에 뜨는 로펌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의 검색 구조는 광고비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 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광고를 많이 해서 상위에 뜨는 로펌들이 제출한 서면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마다 사건에 대한 전망과 견해와 주장은 너무 다를 수 있고 모두를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말 놀라웠던 건 법적으로 절대 주장을 할 수 없는 주장들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임에 몰두하고 사건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안에 담긴 내용을 꼼꼼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로펌 홈페이지에 다수의 변호사들이 든든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보이거나 상담할 때 다수의 변호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의뢰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갔더니 상담에 7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기소개하는 데만 1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경찰 출신, 무슨 위원 출신, 수사관 출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인사만 하고 우르르 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이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실정을 모르는 의뢰인들은 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뭔가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소 비싼 가격에 그냥 계약을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그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건에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제출하는 서면들을 보면 수많은 변호사들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도장 중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가끔 의뢰인들이 상대 변호사님 서면에는 변호사 도장이 10개인데 저희는 2개밖에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도 변호사 숫자로는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면 40명 다 찍어주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장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변호사들이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앞에 말씀드린 원칙으로 돌아와서 내 사건을 맡아줄 그 변호사, 그 특정한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사건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변호사들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출신 시험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직업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변호사와 의사만큼은 학력과 경력이 의뢰인이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놀랍게도 학력이나 출신 시험을 써놓지 않는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법이 아닌 다른 거를 전공하고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나왔다고 할 경우에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을 서울대 출신 변호사라고 홍보합니다. 이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단어에서 암시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뒷부분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운 시험, 즉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패스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경력이 풍부하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건을 영혼을 담아서 처리해 준다는 걸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검색의 단계에서 누가 더 잘할 것 같은가를 찾는 단계라면 적어도 경력과 학력, 시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먼저 한 차례 걸은 다음에 찾아가서 이 사람이 내 사건을 열정적으로 해줄 진심 어린 변호사인지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전문 분야 사건을 많이 맡은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님 이런 사건 많이 맡아보셨나요? 변호사님은 전공이 뭔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변호사는 의사와 달리 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전공이 뭐냐 이런 사건 많이 해봤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음식점에 가서 여기 음식 맛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그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유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문 분야 인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인증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 사건을 몇 건 했냐와 같은 산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들은 서면을 낼 때 선임계를 낼 때 다수의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 한번 해보지 않고도 전문 분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 변호사님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 변호사님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분들의 능력을 제가 감히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문이라는 타이틀만 달아놓고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많고 변호사는 의사처럼 공식적으로 전문가 이런 타이틀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공 사례가 많이 있는 로펌 그리고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변호사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성공 사례는 제끼는 것이 맞습니다. 각종 로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첫 페이지 또는 팝업창에 각종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보면 로펌이 생긴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성공 사례가 수천 건, 수만 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성공의 기준이 뭔지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로펌들은 의뢰인이 감옥 1년 가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감옥 3년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실제로 블로그에 올린 성공 사례들은 업체에 돈 주고 맡겨서 쓰는 경우가 감히 단언컨대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 사례는 같은 업체가 하다 보니 A 로펌 성공 사례도 있고 B 로펌 성공 사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고, 한 달 전에 찾아온 의뢰인은 민사사건에서 패소해서 찾아왔습니다. 물론 불만은 변호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굳이 이전 변호사님이 누군지를 듣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그 변호사님이라고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건, 이건 의뢰인도 눈치를 못 챘는데 제가 봤을 때 놀라웠던 건, 졌는데 그 사건이 이 변호사의 주요 실적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사 결과를 쓰더라도 그게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무모모한 사건에서 어떠어떠한 사건을 수행, 이런 식으로 주요 실적으로 쓰기 때문에 로펌 홈페이지에 이런 식의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어떤 변호사님은 TV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론에 나온 변호사라고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언론에 나와서 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명백히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TV에 많이 나온 사람이니 믿을 수 있어와 같이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정 데이터를 입력하면 형량을 예측해주는 로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기 때문에 전과, 사람이 다친 정도, 직업,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몇 개 넣었다고 해서 거기서 알려주는 어떤 형량을 그대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9번째, 지나치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거나 겁먹는 말을 해주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 해주거나, 소위 말해 의뢰인을 우쭈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주고,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니 지금은 아니라고 부인하기보단 우리가 자백을 하고 합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아니면 이건 억울하니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런 식으로 냉정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임에 급급한 나머지 희망적인 말만 해주거나 아니면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겁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건에 직면한 의뢰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이런 말이 과연 쓸데없는 희망적인 말인지 아니면 쓸데없이 겁을 먹게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얼마 입금하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려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하는데, 행정심판은 검색해보면 22만원, 33만원, 55만원 입금하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이 무조건 다 못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 것만 그리고 들은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의뢰인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일처리 된 것을 가져오신 의뢰인들 것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검사로 일할 때도 본 적이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떼와라, 결국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일처리는 조심하셔야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하시는 일이 있고 바쁘다 보니 입금해주면 처리해주는 데가 더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은 최고의 변호사는 나의 사건을 자기 사건처럼 해주는 변호사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변호사와 일을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색의 단계에서는 학력과 경력 그리고 출신 시험을 보고 1차적으로 선별을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 어려운 시험, 화려한 스펙의 변호사가 일을 모두 잘한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검색의 단계에서 누가 어떤지 모른다면 일단 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먼저 선별을 한 다음에 적어도 한 두세 명, 많게는 서너 명 정도의 변호사를 만나서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보고, 소위 말해 누가 나랑 케미가 맞을 것 같은지, 누가 가장 진심이 있어 보이는지, 누가 나와 1대1로 상담을 직접 해주는지를 보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러분의 사건을 여러분과 1대1로 소통하면서 사건을 맡아주실 그런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